안 되시는군요. 한 문제에서 박수 쳐야. 다시 합시다. 반갑습니다. 항상 안 지으셨지만 봐드리겠습니다. 그 246회 노트인데요. 오늘 제목은 나는 언제 깨달음을 얻는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한 40명이 모였어요. 그 모임 밴드에 제가 이 향기 노트를 올리거든요. 제가 녹화할 때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이제 실분이 저를 보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라고. 그러니까 밴드에 그거 올린 사람이 내다고 그랬더니 진짜냐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가 더 나이 많아 보인다고 그러대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한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쌈박하게 젊은 분이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다 그죠? 쌈박하게 보이나 봅니다. 자, 나는 언제 깨달음을 얻는가? 지난주에 향기 노트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까 방금 배우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엉터리를 말씀하시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는지도 모르는 표정이네요. 나는 언제 처리되는가? 나는 언제 처리되는가? 나는 언제 처리되는 거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이거였죠. 무엇이 나를 철들게 하는 무엇이 나를 철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대답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 플러스 한 개가 돼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네. 그게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깨달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만나도 깨달음이 없으면 처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영어로 말하면 뭐였습니까? Enlightenment라고 그랬죠. 네. 이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네. 네, 내 안에 빛에 의해서 밝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빛에 의해서 밝아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빛을 밝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목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언제 깨달음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서 깨달음 얻으신 적 많죠? 뭔가 이렇게 깨달으신 적 많잖아요. 아까 오늘 처음 오신 분께서도 앞에 나오셔가지고 둥두꿈 얘기하시면서 깨달은 걸 말씀하신 거죠. 그게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다 깨달으면 그 사람은 신이거나 성인인 거고 깨달아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 인간인 거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달음이 뭔가부터 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언제 깨달았는지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깨달음이란 뭐겠습니까? 제가 사례를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깨달음이 뭔지 한번 정의 한번 해보십시오. 사전적 의미 말고 자기 기준으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첫 번째 사례는 자연현상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절을 24절기로 나누죠. 네. 24절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지, 동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년 중 해가 가장 긴 때를 뭐라고 그래요? 하지라고 해요. 날짜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력으로 6월 21일에서 22일 그게 하지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긴 날이에요. 한 14시간 50분 안팎에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해가 비치는 시간이. 그럼 해가 가장 짧은 날은 언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지입니다. 날짜로 치면 12월 21일에서 22일 정도가 동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구가 가장 뜨거운 날은 하지겠죠. 지구가 가장 차가운 날은 동지여야 되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6월 22일이 제일 덥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제일 더워요?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덥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쯤 지나야 가장 덥습니다. 양력입니다. 양력 6월 21일, 22일. 양력으로 합니다. 하지. 뭐 얘기다 말았어요? 제일 더운 날은 6월 22일이 아니고 해가 가장 긴 날은 6월 20일이지만 가장 더운 날은 7월 말에서 8월 초입니다. 그럼 해가 가장 짧은 날이 가장 추워야 되는데 이게 동지잖아요. 12월 22일인데 실제로 가장 추운 건 12월 22일이 아니고 1월 말에서 2월 초입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나야 춥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구가 데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가장 긴 날 데워지는데 바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데워지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장 덥다는 거죠. 동주는 설명할 필요 없겠죠. 비슷한 예로 여러분 낮에는 해풍이 불어요, 육풍이 불어요. 참고로 해풍은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이고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럼 낮에는 해풍이 불겠습니까? 육풍이 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답 띄워놓고 질문합니다. 해풍이 불겠죠. 왜 그래요?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니까. 물보다는 땅이 더 빨리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고기압이 되죠. 그러니까 저기압이 바다 쪽으로 갑니다. 바다 쪽으로 가면 바다 쪽에 고기압이 되죠. 근데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찬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거죠. 겨울에는, 밤에는 반대가 되겠죠. 밤에는 육지에 있는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어오겠죠. 그러면 바람이 멈추는 시간이 뭐예요? 바닷가에 있으면 바람이 안 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육지 온도나 물 온도나 똑같을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름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 남동쪽에서 덥고 습한 해풍이 불어옵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찬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이잖아요. 자, 여기 말씀드린 사례 1에서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몰랐어요. 표정이 깨닫긴 뭘 깨달아? 뭐 깨달은 거 없으십니까? 저는 네. 몰랐던 말. 저는 이런 걸 깨달았어요. 세상 만물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지금 당장 이렇게 데우면 바로 뜨거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는 관점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계곡에서 밥 해먹고 해보신 적 있죠? 네. 요즘은 잘 못하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버러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밥 해먹고 그러잖아요. 가족끼리 계곡에 놀러가서 밥하면 그 계곡물 맑은 데 가면 계곡물에 가서 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밥을 하고 있으면 애들은 계곡에서 놀죠. 그럼 노는 애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밥을 하고 있어요, 계곡 이쪽에서. 그럼 애들이 발 씻고 수영하고 놀 때 위에 가서 하라고 그럽니까? 밥하는 물 계곡 밑에 가서 하라고 그럽니까? 위에서 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물에서 밥하고 있는데 애들 보고 저 위에 가서 맥을 감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서 이 계곡물로 밥을 하고 있으면 이 흘러가는 계곡물 밑에서 애들 보고 수영하고 놀아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야가 단순히 지금 내가 있는 곳만 보면 인물이 깨끗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위에서는 이러고 놀고 있더라는 거지. 발버둥 목욕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밥하는 물은 뭐예요? 위 사람이 목욕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 지금 내가 밥하는 공간과 우리 애들이 노는 공간에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인물이 깨끗해 보이지만 조금만 이 산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인물이랑 그 물이랑 똑같은 물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계곡에 가봐야 압니까? 안 가봐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가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걸 가봐야 아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봐도 아는 게 능력이죠. 뭐 흔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합니까? 안 먹어보고 알아야 됩니다. 안 먹어보고 아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네, 제가 말할게요.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관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네. 법륜스님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 거예요. 여행 다니시는 분은 여행지를 좋아하시겠죠. 여러분 산에 가면 산이 너무 좋다, 공기 좋다, 경치 좋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리고 난 이 산이 너무 좋아, 이 관광지가 너무 좋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가면 어때요? 이 바다 너무 좋다, 이런 데 가고 싶죠. 네. 이 해변이 너무 좋다, 저 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면 산이 나보고 좋다고 하진 않죠. 네. 바다에 가면 바다가 나보고 좋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나 혼자 좋다 하잖아요. 근데 산이 나보고 좋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산을 원망하지 않죠. 섭섭해하지 않잖아요. 그 바다에 가서 바다가 좋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우리 서운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시죠. 네. 이 사람을 보면
똑같이 내가 당신 좋다, 당신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산처럼, 바다처럼 좋다 좋다 안 해줘도 여전히 내가 좋습니까? 아니면 삐집니까? 서운하거나 삐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웃기는 게 산이나 바다에 가면 내가 아무리 좋다고 혼자 얘기해도 서운하지 않은데 사람한테만 가면 나 혼자 좋다고 하는 게 싫어져요. 예외가 있어요. 갓난애기 때는 그렇지 않아요. 갓난애기 때는 맨날 똥 싸고 울고 밥 달라고 조르고 온갖 문제만 일으키는데도 얘가 나를 좋다고 하지 않죠. 눈만 감고 뜨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서운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서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 뒤풀이가 있었는데 뒤풀이를 가지 않고 이 사진을 띄운 이유가 있어요. 뒤풀이를 가지 않고 바로 집에 간다고 이분한테 전화를 했죠. 바로 집에 간다고. 저는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뒤풀이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오늘 바로 집에 간다고 일찍 간다고.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건 어머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머 이런 반응.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반응을 기대하고 얘기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할게요. 네. 나중에 또 따지지 마세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기대를 갖고 했는데 돌아온 반응이 내 핑계 대지 마라. 내 때문에 일찍 오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복잡한 얘기인데 되게 서운하더라고. 근데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욕 엄청 얻어먹고 저도 욕 엄청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2시 반까지 사무실에서 혼자 이 향기노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집에도 가기 싫고. 그래서 향기노트를 집에 거의 1시까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향기노트를. 이 향기노트를 만들고 있는데 향기노트 주제가 뭐였습니까? 깨달음이잖아. 깨달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이 소재를 넣을 생각이 없었어요. 관계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문제에 당면하니까 이것도 향기노트 소재로 넣어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려면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연을 하면 강연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강연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 소재를 넣게 됐고 그 사건으로 해서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깨달은 다음에 12시 반 넘어서 집에 가가지고 조용히 설거지 다 해놓고 빨래 다 걷어가지고 해놓고 그러고 잤어요. 이 사례에서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감정이 나빴어요. 아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혜민 스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일찍 집에 간다고 칭찬받을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새벽 3시, 4시까지 매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잠도 못 자고 2-3시간밖에 못 자는데 내가 자동으로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술 안 먹고 일찍 자라는 걸 자랑을 했으니 제가 상대방 입장에도 내가 더 열받겠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자고 일찍 집에 가면서 상대방한테 그걸 기대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술자리에서 여러분 저한테 갖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술 좀 권하지 마라.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권하는 건 권하는 사람 마음이고 안 마시는 건 안 마시는 사람 마음이지 권하지도 못하게 하지는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든 상대방 마음을 존중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 같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깨달음은 내가 하는 말, 행동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깨달아버리면 누군가에게 섭섭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거, 관점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깨달음이란 뭐겠습니까? 자, 사례 얘기할 동안 잊고 계셨죠? 깨달음이란 뭔 것 같습니까? 네, 발표해보세요, 크게. 오늘 마이크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진짜요? 더 조심스럽다. 그 말도 들어갑니다, 더 조심스럽게. 여러분, 깨달음은 뭐겠어요? 정답은 없잖아요, 그죠? 나를 성장시켜주는 거. 맞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성장하죠. 또 깨달음이 뭔 것 같아요? 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깨닫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실상을 알아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 깨닫는 거예요. 내 식으로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게 깨달음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보는 거. 자연이면 자연 현상, 사람이면 사람이면 상대방의 마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봐 주는 거. 이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내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열받는 건 깨닫는 게 아니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의도를 봐주는 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 실상을 알아채는 거, 그렇구나 라고 알아봐주는 거. 그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채는 순간 입에서 나오는 감탄사가 뭐예요? 유레카. 아, 유레카라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세계 선생님 같다. 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그죠? 네. 그게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제목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 깨달음을 얻는가 했습니다. 그럼 깨달음을 언제 얻을까요? 실상을 언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챌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평소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체화될 때입니다. 한 몸이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휘텔링도 제가 체화가 돼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강연도 강의하는 내용과 내가 체화가 돼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예를 들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든다는 건 체화가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외운 지식을 만하게 되셔도 그 지식을 현실에 예를 들어서 써먹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체화가 되면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체화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자연현상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데워지는 그 지구와 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지와 체화가 돼야 되고 바닷물과 체화가 되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관점에서 보면 좁은 관점은 맞아 보이지만 넓은 관점으로 보면 다르다는 걸 체화시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흐르는 결국에 물이라고 체화 한번 시켜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가요. 그냥 끊임없이 깨끗한 물, 더러운 물이 반복되겠어. 그래서 체화되어야 된다. 관계에서는 뭐예요? 상대방 마음과 내가 체화되어야 된다. 내 마음을 아무리 내세워봐야 그건 화해가 안 되더라는 거지. 절대로 타협이 안 되더라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 딱 되보니까 체화가 딱 되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화될 때 사람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체화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야 돼. 누가 해봐도 체화가 되지 않아요. 너 이거 하고 체화시켜봐 한다고 체화되지 않는다고. 내 스스로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자발적인 체화하려면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뭡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화내지? 저분은 왜 바람이 이쪽에서 불지? 이게 왜 그럴까라고 질문하는 거. 스스로 궁금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발성입니다. 두 번째는 몰입성입니다. 한번 궁금하고 뭐 말면 효과가 없겠죠. 계속 궁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궁금해야 되고 그 궁금한 거에 몰입해야 되고 그 몰입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거 골프 치십니까? 골프 쳐보셨죠? 한 분 빼고는 골프를 다 쳐보셨네요. 두 분 빼고 저한테 다 레슨을 받아보신 게 있네요. 저하고 골프 레슨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든가요? 힘 빼라. 그렇죠. 힘 빼고 쳐라 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했죠. 이 말을 뭐 짧게는 1년 넘게 들으신 분도 계시고 뭐 아니 짧게는 한 두세 달 들으신 분 계시고 많게는 2, 3년 들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힘 빼고 치지 못해요. 왜요? 힘 빼고 치는 게 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힘 빼고 친다는 게 뭘까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은 그거라면서요. 힘 빼고 친다는 게 뭐예요? 팔 힘 빼면 채를 못 들거다. 힘 빼라는 버려라. 아니에요. 힘 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힘 빼라는 게 깨닫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나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요. 뭐예요? 힘 빼라는 게. 애들가 자료를 미리 보셨는데 힘 빼고 치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클럽 헤드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공을 임팩트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건 이거예요. 원심력이 생기잖아. 회전을 하면. 그 안 날아가게 하려면 구심력, 잡아당기는 구심력이라는 게 생기죠. 또 들어오는 헤드가 떨어지려면 중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중력이 가속이 붙죠. 그 중력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런 자연의 법칙대로 클럽 헤드가 움직이게 해주라는 게 힘 빼고 쳐라라는 겁니다.
근데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이 헤드가 자연의 법칙 따라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힘 빼고 차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클럽 헤드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임팩트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임팩트는 무슨 뜻입니까? 야구할 때 여러분 타자가 야구 방망이로 야구공을 임팩트 한다고 말 안 하죠. 뭐 한다고 합니까? 노 히트 노런 이런 말 하잖아요. 친데 히트라고 해요. 히트. 네. 원래 친다라는 말은 히트입니다. 근데 골프에서는 히트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임팩트라고 해요. 클럽에다가 공을 맞추는 그 순간을 임팩트라고 합니다. 임팩트란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충돌이라는 뜻입니다. 충격, 충돌 이런 뜻이에요. 그 야구 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는 거는 히트라고 하고 골프처럼 골프공을 치는 건 왜 히트라고 하지 않고 임팩트라고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오늘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어디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 임팩트라고 할까? 임팩트란 말은 충돌인데 충돌은 여러분 내가 의도해서 박는 건 충돌이라고 하지 않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박히면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히트는 내가 의도해서 맞추는 거고 충돌은 저절로 박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골프공은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스포츠죠. 공이 움직이지 않는 스포츠. 가만히 있는 공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왜 임팩트로 할까 생각해보니까 클럽 헤드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공이. 충격받아서 놀래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 칠 때 힘들게 하시는 분은 공을 맞추려고 하죠. 히트하려고 한다. 히트하려고 하니까 이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충돌하게 하려면 자연의 법칙대로 클럽 헤드가 움직이면 이건 충돌이 일어난 거죠. 공이 거기 있었으니까 충돌된 거잖아요. 공을 세버리면 충돌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히트를 하려고 하면 공이 어디 있든 공 따라 채가 가겠지. 그래서 임팩트라고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히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힘 빼고 치라는 말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공이 클럽에 대해 충돌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힘 빼는 것이 뭐지 깨달으셨습니까? 머리로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머리로 이해했는데 이 힘 빼는 것이 뭐지 깨달으려면 클럽 헤드하고 실제로 뭐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어때야 돼요? 내 몸하고 내 마음이 체화가 돼야 임팩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김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대요. 코킹이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코킹하게 봤습니까? 이렇게 코킹하게 봤습니까? 이렇게 코킹하니까 많이 꺾이는데 이렇게 묻는데 오늘에서야 이러시더라고요. 코킹 가르쳐드린 지 거의 1년 다 된 것 같은데 깨달은 순간이죠. 오늘에서야 코킹이 뭔지 깨닫는 거예요. 왜? 마인드와 몸과 쳐봤으니까 이게 일체가 되니까 체화가 되니까 깨닫는 겁니다. 청 선생님 어떠세요? 골프에 대해서 몰라서 네, 남으세요. 그래서 힘 뺀다는 것이 뭔지 알려면 이 임팩트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이걸 깨달으려면 내 몸과 마음으로 이 임팩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체화될 때까지. 체화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스스로 몰입해서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그게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골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골프든 강의든 뭐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계속 연습하면 체화되고 체화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강의하고 나니까 여러분 준비를 하고 나니까 또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깨달아야 하지? 꼭 깨달아야 하나? 안 깨닫고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시간이 벌써 30분 지났는데 또 하려 하나? 그래서 왜 깨달아야 하는지는 향기노트 247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